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의 이혜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회사 IR에서 들었던 단어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데이터가 유의미한 게 상당히 확률 높게 나온다.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그 물질을 써봤을 때 그 데이터가 잘 나온다. 네. 이런 게 이제 좋은 거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약으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위약하고 그 다음에 그 약물하고를 같이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투여를 해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약물이 그 다음에 가짜 약이 투여를 했을 때 치료 효과. 약물을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물약을 그렇죠. 위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거를 판명할 때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치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통계치를 이제 쓰는 거를 이제 배우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볼 때, 느낄 때,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 약물을 치료했을 때, 의미가 있다. 임상적으로 이거는 좀 차도가 있다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계치로도 의미가 있고, 의사들이 봤을 때도, 이거 의미가 있다. 네. 이 약은 약으로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FDA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주 예외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이거를 갖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처음 뵙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오의 이제 최고 기초의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고 죄송스럽네요. 차라리 제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거 사실은 전통 제약업체가 있고 뭐 제네릭이 있고 바이오시밀러가 있고 CMO, CRO 그다음에 EMR 그다음에 또 제가 말했던 헬스케어 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이거 자체가. 네. 그래서 그냥 삼성 바이오가 신약 만드는 줄 알고 예를 들자면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전혀 사실 상황은 좀 다른 거잖아요.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의 영역과 기존 전통 제약을 하는 업체와 그 전통 제약을 하는 업체 중에 자회사로 끼고 있는 업체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제조업과 같은 거를 하는 CRO 업체하고 그게 다 다르니까 그걸 한번 살짝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예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화학의약품. 네. 그러니까 화학의약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화학 분자들을 붙여서 화학 원자들이나 분자들을 붙여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석유화학 제품에서 만든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철, 칼슘 뭐 이런 걸 붙여서 만들면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니 그런 거. 네. 그렇게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약이 있고요. 화학의약품 기존에 이제 제약하면 대부분 이걸로 의해요. 우리가 먹는 알약이라든가 보통 물약,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다 그렇게 만듭니다. 공장에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건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복잡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구나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럼 못 만든다고 안 만들 수는 없으니 누구를 시키냐? 예를 들어서 쥐 난자 세포, 쥐 난자 세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달라. 물질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 난자 세포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원형, 그러니까 DNA라는 거를 그 안에다가 난자 세포한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난자 세포가 부지런히 뭔가를 만듭니다. 그 만든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되게 단순한 겁니다. 네. 그냥 세포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NA가 들어가면 세포가 부지런히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백질이 뭐냐? 이게 바로 항체의약품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식하게 한번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 곰팡이가 썰어가고 뽀글뽀글 하면서 곰팡이가 늘어나듯이 뭐 하나를 넣으면 미생물이 그 배양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게 뽀글 늘어나는 거 증식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왜 그냥 한 개의 세포한테 다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쥐 난자 세포를 증식시켜야 되겠죠.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포들한테 증식하고 나서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정작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백질을 만들려고 그래갖고 말한다고 이 쥐 난자 세포들이 덜컥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라는 그 원형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틀이 DNA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쥐 난자 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약으로서 기능을 한다. 세포가 활동을 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 거죠. 세포가. 쥐 난자 세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만든다는 거고요. 세포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신 거죠. 세포는 살아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세포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십만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는 단백질이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기능하는구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제라는 거는 항체 치료제라는 거는 전부 다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세포더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거는 공장에서 만든다 화학의약품. 최근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 화학의약품은 아주 저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온 몸에 다 그 특이성이 없고 온몸에 다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항체라는 단백질은 특이한 데만 가서 붙습니다. 특이하게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제에서 그 암에 가서 특이하게 붙는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암을 이제 치료하는 암 치료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CRO 업체라는 거는 그럼 이 바이오를 복제를 해주는 회사들을 CRO라. CMO를 CMO를 말씀하시는데요. CMO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단백질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임상을 예를 들어서 1000명한테 임상 3상을 하고 싶은데 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CMO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MO는 그 이제 뭐 세포주라고 하는데 그 항체는 어느 세포에서 만들 거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 거며 그 원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며 이런 조건들을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조건들을 받아다가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입니다. 마치 파운드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의 TSMC와 같은 그런 회사로 나중에 성장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O 같은 회사는 그 임상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를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담당해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것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 중에서 뭐
이제 키트루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크라는 회사가 네. 키트루다라는 그런 항암 치료제를 거의 뭐 20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20조 원 이상 네. 판매를 작년도에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이 특허가 만료되고 나면은 누구든지 그 키트루다하고 비슷하게 네, 그렇죠. 네.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게 네. 우리가 만드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네. 쥐 난자 세포가 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허가 만료됐을 때 그 제품들을 똑같이 이제 항암제를 만들어서 FDA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도 네네. 이제 임상을 똑같이 하거든요. 신약처럼. 그래서 임상에서 허가를 FDA에서 받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대표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죠. 네, 네, 셀트리온하고 그런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이제 헬스케어는 헬스케어대로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니까 뭐 뷰티라든가 그렇죠. 무슨 그런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구라고 해야 되나? 보톡스라든가 그다음에 진단기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동떨어져 있어서 다 분류가 이제 한쪽으로 기기로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다 하면은 그런 그 두 가지를 정통적으로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이제 신약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업체들 중에서 CMO는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도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이 CMO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습니다. 규모는 이제 그 넘버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론자가 지금 현재 그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큰데 다른 게 이제 좀 섞여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바이오,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업체죠.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4위로 올라와 있고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거의 연간 10% 이상 성장을 합니다. 아까 이제 CMO인데 항체 치료제가 대부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고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웃소싱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바이오 시밀러 약을 바이오 의약품 항체 의약품을 만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머커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생산하기에는 캐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효율적이지도 못하죠. 생산 인력까지도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웃소싱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CMO 이제 활용하는 아웃소싱 비율이 현재 한 15% 정도 되는데 이 비중이 한 몇 년 후에는 한 20% 정도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도 성장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수주가 속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공장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CMO 시장에서는 거의 그 10,000리터를 생산하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자금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이 공장을 지탱할 만한 그런 신규 인력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 효율적이려면은 공장을 짓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겠죠. 이제 선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대규모로 져야지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뭐 레카네마비 올해 이제 6월달에
정식 승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알츠하이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 승인된다 그러면 CMS라는 미국 보건 서비스 네. 메디컬 관장하는 그곳에서도 이제 보험 급여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네. 경증 치료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약들은 다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항체 의약품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나갈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 에비트 마진을 보면은 가장 높게 나옵니다. 네. 거의 한 39% 이렇게 나오고 네. 다른 경쟁자들은 20%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효율적이라든가 효율성, 그 다음에 비용 절감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네.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 이거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에비타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순수 영업 마진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부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 전에 그 매출에서 뽑아내는 첫 번째 이익 이거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결국 이제 CMO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 그 항체 의약품의 발전 속도와 확장 속도가 화학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화학 의약품도 성장을 합니다. 네. 화학 의약품도 성장을 하는데 항체 의약품이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더 늘어나는 거고요. 왜 그런가요? 이거는 기존의 화학 의약품으로서는 안 되는 영역? 예, 안 되는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거지 않습니까? 암도 죽이지만 사람도 죽인다. 그렇죠. 같이 죽였죠. 예, 옛날 옛날에 그 뭐 화학 의약품입니다. 네, 그걸 뭐라 그러죠? 항암 치료하고 나면 네. 머리 싹 다 빠지고 네.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런 그 줄기세포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줄기세포, 일반 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체 의약품은 이 단백질은 특정한 곳으로 찾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정한 부위로 가서 특정한 그 암세포의 그 표면에 나 있는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수용체에 딱 결합해서 이 암세포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위들은 상당히 그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물의 특이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건 뭐냐면 암세포를 잘 찾아간다라는 예. 거예요. 다른 곳에는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암세포에만 붙든가 아니면은 그냥 대사돼서 나오든가 빠져나오든가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왜 이렇게 바이오가 발전하냐 하면은 기존의 치료제로서 할 수 없었던 영역들 네. 그 부분들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최근에는 세포 치료제,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라든가 NK세포 예, 네. 두 가지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우리 그 암세포를 죽이도록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면역 세포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치료제들을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라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속의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를 직접 건드리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인 메신저 RNA를 커팅하는 siRNA라든가 메신저 RNA 이런 그 조금 더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영역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열린다. 네. 네. 확실히 뭐 치료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게 나오니까 이게 많이 팔리는 거겠죠. 이런 거죠. 치료 효과가 과거에는 약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귀질환 같은 것, 특히 타겟팅하는 게 암 치료제의 희귀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기존의 그 화학 의약품으로는 약을 만들 수 없는 거죠. 네. 네. 도저히 약을 만들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NGS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사람의 그 DNA의 염기 서열을 신속히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유전자 가위라는 게 2012년도에 이제 개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아주 그 기반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발전 속도가 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2017년, 18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기반 기술이 만들어진 2010년에서 12년 그 사이에 나왔던 이 기반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네. 그 쥐실험이나 리드 물질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쥐실험, 그 다음에 대동물 실험까지 다 해본 다음에 사람 몸에 써보는 임상 단계로 들어갔던 게 2017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그 임상이 급격히 올라오는 게 2016년, 17년부터 급격히 올라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2024년부터는 그런 치료제들,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서서히 약으로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가 2024년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강조를 다 다니면서 하는 거는 금리는 내년부터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부터는 그 2017년 이후부터 들어왔던 많이 올라왔던 임상이 7년 이후가 넘어가면서 그런 약으로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는 그 상황이고 그 후로는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그런 임상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바이오에 있어서의 그런 실적 구간으로 2030년까지 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시면서 뭔가 조금 전체적인 윤곽이 좀 잡히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서 좀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는 분은 가볍지 않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최대한 가볍게 뽑으려고 지금.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기초를 설명하는 거 되게 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알바킹이 알기 쉽게 이제 바이오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정도 그 이제 톤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네. 그 유튜브 채널 알바킹에 가보시면, 이거 말고 요 다음 단계에 이제 진짜 바이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술 이야기, ALD 기술이 어떤 플랫폼 기술인지, 뭐 이런 이야기 등등 해가지고 처음 들으면 되게 아득한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개요 수준으로 한국의 이제 바이오 투자 과연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오실 땐 저희가 제대로 어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과 세계의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기의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되어서 파급 효과를 내고 상업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셔요? 지금 그 바이오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뚜렷하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 임상 단계 기업체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자가 약간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하락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심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연말로 갈수록 뭐 경기 침체 이런 게 되면서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올 거고요. 금리가 주는 임팩트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바이오 업계에 주는. 그리고 정작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바이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급속도로 인상되기 바로 6개월 전에 바이오는 벌써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6개월 전 정도에 주식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영리하니까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펀더멘탈적으로도 내년부터는 그런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임상 이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꿋꿋하게 이제 연구 개발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그런 그 어느 정도 그들의 이제 잔치는 그런 준비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을 때 오히려 차분하게 더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이제 용어 한 30개 정도만 외워 나가시다 보면 네.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거고요. 저도 신문을 읽다가 펀드 매니저인데 그 세포의 수용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펀드 매니저인데도 수용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남들한테 제가 이해도 못하겠거니와 설명을 하라 그러면 단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들이 관심이 그렇게 없다 그러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신문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평생 동안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도 투자거니와 이제 우리 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의외로 재미있고 남는 게 굉장히 많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혜진 대표님 모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점 매수를 좋아하는데 모두가 항복한 시그널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가 항복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있다가 뭐 움직이기도 하곤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열기가 식었고 모두의 관심이 사라졌다. 오늘 여러 번 그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모두의 관심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셔보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 처음 보는데 아까 방금 전에 해주신 말 해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예. 이렇게 좋은 유튜브 방송에 초대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바이오라는 그 주제를 갖고 또 얘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 그러면 또 좋은 얘기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바이오는 좀 어려워요. 바이오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들으시면서 그래도 오늘 조금 개념적인 일부는 됐으셨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대담을 하면서 몇 번 더 이렇게 만나 뵈면서 차근차근 풀면 저희 증시학도의 TV를 통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얻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알바킹 유튜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그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영상을 아주 많은 분들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신 분들에게는 미래에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렇게나 해보고 싶었던 몇 배짜리 수익이 이 대담에서 향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